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명령을 받아서 발포하고 학살한 장병들은 있는데 그 명령을 한 장교들 최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최초로 획득한 그들에도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용한 지위인지. 향후 인도변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인도변 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 제조업소 거는 수출하기 전에 규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어떤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마 수입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뽑는 1등 메뉴는 바로 주먹밥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5월 정신의 상징인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여느 해와 달랐던 5.18 기념식 풍경 포함해서 전국 쟁점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이 달인 5월 나들이도 만남도 잦아지면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것인가요? 음식점 같은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5월이란 주제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41년 전 광주, 참상 속에서 써내려간 일기장과 취재 수첩 기록이 독백으로 참배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참혹한 구타, 비무장 학생에게 사격, 시민들 분개. 기념 공연은 5.18 당시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 사연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41년 만에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고 전재수군 사연은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형이 좀 못나서 이제까지 널 찾지 못했고 이제는 영혼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5월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비롯한 국민 통합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5.18 유족과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5.18 4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도 나란히 광주를 방문해 5월 정신을 승화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당 대권주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주의 5월을 기리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월 광주의 정신을 승화시켜 헌법에 담자고 말했고, 이제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대표해 유족에게 사죄하며 과거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 모두 다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각자 일정에 앞서 광주에서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연대와 나눔 정신을 되새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날 야권 대선 주자들에 이어 여당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5.18 광주항쟁을 기렸습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 추모 행사에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설명회에 참석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했고,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인들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불의와 독재에 반대하는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주말까지 나흘 연속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정작 당일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며 두 후보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5.18을 맞은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5월 정신의 진정한 승화는 진상규명, 또 희생자 명예회복에 있다면서 전두환 규탄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을 기리는 부끄러운 시설물들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시 자택 앞에서는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현충시설 기념비에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전두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수호의 탑이라 불리는 추모 비석입니다. 이곳에도 전두환 씨의 뜻을 받들어 비를 세웠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이 비석에 노란색 철거 딱지를 붙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전 씨가 세운 시설물을 없애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학살 책임자의 이름을 기념비에서 발견하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12.11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부터 짓밟고 나서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다가 이런 좋은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단체는 여러 차례 민원 끝에 지자체가 철거 검토를 시작했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할 관청인 인천시는 예산 운운하며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연희동 전시 자택 앞에선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은 대문에 책임자 처벌이라 적힌 피켓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노래한 시 한 편을 붙였습니다. 신군부 포갑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전 씨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두환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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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이다.
지난해 첫 발을 뗀 진상조사로 잇따라 나온 5.18 당시 계엄군 장병들의 양심 고백. 시민들은 여전히 헬기 사격 발포 책임 규명이 애를 먹는 건 전 씨를 포함한 책임자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발포하고 학살한 장병들은 있는데 그 명령을 한 장교들 최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격자로서 또 그 후손으로서 41년 전 5월의 광주를 기린 하루. 가해자의 반성이 없다면 진상 규명과 처벌로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투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서 투명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조사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핵심 관계자 37명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 5.18 기념 행사에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과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정신을 본받아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미얀마인들의 다짐에 행사 참가자들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항쟁 41주년 기념행사. 얀나이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 대표가 광주 영령에 대한 추모사를 이어가자 내빈들이 하나둘 세 손가락을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손짓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자 얀나이툰 대표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를 더욱 힘주어 호소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41년 전 광주에서처럼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민주 세력과의 연대. 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민주 회복을 염원합니다. 5.18 유공자들은 군부의 총칼에 쓰러지던 광주 시민의 모습을 41년 뒤 미얀마에서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군인들하고 다가갈 때 그들이 총을 쏘는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 광주 5.18을 보는 것 같아요. 민주화를 위한 연대를 선언한 시민들은 미얀마 현지 민주화 세력에게 보내는 기부금을 국내 미얀마인 단체에 전달했고 이른바 기부러닝도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낸 뒤 미얀마 민주화 지지 티셔츠를 입고 달린 뒤 인증 사진을 남기는 캠페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리만큼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1호 공식 레이스를 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미얀마인들은 끝내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5.18은 미얀마 사람들한테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분들이 흘린 피가 거름이 돼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국내 미얀마인들은 쿠데타 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를 인정하고 시민 세력을 지원해달라는 호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강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으로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3박 5일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5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5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방문지는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이어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방미 사흘째에는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됩니다. 백악관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주요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해온 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난 뒤 애틀란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 이노베이션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과 현지 백신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귀국길에 백신 협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4대 그룹의 미국 투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규모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4대 그룹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실질적 의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방미 기업인 중에는 대한상해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포함돼 재계 대표 역할이 기대됩니다. We therefor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sustain U.S.-Korea relations, to driv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foster deeper cultural ties. 김기남 부의장이 동행하는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19조 원가량의 기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상무부의 2차 반도체 화상회의에 삼성전자 사장이 또 참석할 예정이어서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유력한 추가 투자 후보지로 물색해왔습니다. 파운드리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첨단 시장에서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에 이어 3, 4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이번에 방미길에 함께 오를 예정이어서 양국의 백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 로보틱스 등에 모두 8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제2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점을 포함하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잡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2등급이라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하원의 청문회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행사에서 휴전협정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는 공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데 반해서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장소 인근 새벽에 낚시를 하던 일행이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손 씨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건 지난달 25일 새벽.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오전 3시 40분쯤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인 4시 40분쯤 실종 장소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일행 7명이 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한 남성을 봤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수영하러 들어가나 보다 생각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봤다며 수영하듯이 양팔로 휘저으면서 강 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가 목격자 확보와 주변 CCTV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는 남성 입수 지점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들었다가 오전 4시 27분쯤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입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손 씨 양말에 묻은 흙 성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입수자가 손 씨라면 수심이 얕은 곳을 걸어갈 때 묻은 흙 성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입수자가 손 씨가 아닌 또 다른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격리병사가 올린 부실급식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섰던 국방부가 오늘은 또 병사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허위 보고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룡대 격리병사에게 부실 도시락이 지급됐다는 제보가 나오자마자 국방부는 반박성 해명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끼 4가지 반찬의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 병사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국방부가 올린 사진은 1인 격리병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이었고 코호트 격리 중인 병사들의 경우 일부 부대에서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해명에 나선다고 올린 사진에 부실급식 못지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정상 배식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의 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피로도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 끼마다 사진 증거를 남겨야 하는 등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지만 국방부가 SNS상에서 병사에 맞대응하는 것도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부실급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빈 청사를 지었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 이전을 근거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정작 내부는 텅텅 빈 이른바 유령 건물입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로 옮겨가겠다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까지 요청해 세금 170여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세종시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근거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세종시에 입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관평원 직원 49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시세가 두세 배 올라 수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금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는 물론 아파트 특별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그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같다면 뭔가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례 36건을 선별해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다양했는데 부동산별로는 토지가 24건, 농지가 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13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을 향해서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 개꿀이라며 비아냥된 LH 직원을 해임하라고 LH 감사실이 결정했습니다. LH 직원 A씨는 지난 3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 용산구 특별본부 사무실 앞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지만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는 조롱성 글을 올렸습니다. LH 감사실은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당 안팎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김부겸 총리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사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투톱 가운데 하나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는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역시 송영길 대표의 과거 공약일 뿐 당에서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당 안에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는 보복세금이 아니고 불로소득은 환원돼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 강화에 공급 확대가 추가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이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 믹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가운데 그나마 공감대를 이룬 건 실수요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른바 송영길표 완화책은 현재로선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을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인데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서울시 교육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2021년 공제 1호에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입니다. 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당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 뒤에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관부를 통해 압수물 사무규칙을 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부터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 뒤 조 교육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을 공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뒤 첫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면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공수처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달 넘도록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 공수처가 이미 지난달 말 사실상 직접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첫 현직 검사 수사 사건으로 지난주에는 2021년 공제 3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이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사정이었다는 의혹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교감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규원 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가 첫 검사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택하면서 이 검사는 당분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공수처와 검찰에 번갈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과 자료가 제법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팀이 출국 금지 자료가 없음에도 자신의 파견 근무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소환 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만남이 늘어서일까요? 음식점, 고시원 같은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울 사당동에 있는 술을 파는 음식점.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는데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5월 8일부터 5월 15일 사이 방문객들한테 지금 QR 확인해서 검사 받으라고 지금 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난 만큼 확진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음식점은 출입자 관리와 칸막이 설치 등은 잘 지켰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술을 파는 곳이라 장시간 머무는 손님이 많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고시원에서도 1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 등 공용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로 주거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41명까지 늘었고 경기 성남시 일가족 모임으로는 19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와 개별 접촉해 감염된 비율이 46%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정에 달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면서 감염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만날 때도 인원을 제한하고 한산한 장소에서 모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 가족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에 한산한 장소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시행 중이고 수도권 카페와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2에서 8도에 31일간 보관해도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뿐만이 아니라 동네 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유럽의약품청이 전날 일반 냉장 온도인 2에서 8도씨에서 화이자 백신을 31일간 보관할 수 있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화이자가 백신 보관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가 변경 시 백신 유통, 보관에 있어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례보다 지역사회 내 집단 발병이 더 많아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47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감염자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변이, 남아공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 순이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내국인이 207명, 외국인이 40명이며 해외 유입은 52명인데 비해 국내 발생이 195명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은 195명인데 주로 집단 사례 관련 조사 중에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집단 발병 사례가 112명으로 개별 확진자에 비해 훨씬 많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정할 수 있는 역학적 연관 사례도 1,457명에 달합니다. 결국 변이 확정 사례와 역학적 연관 사례를 모두 합치면 2,570명이 주요 4종 변이에 감염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우세종인 영국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50% 이상 강한 인도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 변이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것은 극히 드물지만 향후 인도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인도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주요 변이 이외에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581건에 이릅니다. 바이러스가 유래한 지역별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55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뉴욕 변이,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필리핀 변이 순입니다. 한편 이번 달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 1000여 명 가운데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은 인도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도 일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평원 내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관평원. 사실 뭐 관세청은 다 아시는데 관평원이라는 산하 기관이 좀 낯설긴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뭐 관련된 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일단 의혹이 유령청사가 있다. 있다는 의혹과 이걸 또 이전을 빌미로 특별 공급을 받았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171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막 쓸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행안부에서는 대전에 위치했던 관평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관보에 공시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같은 관보 공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이 조치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마련되어서 실제 공사와 진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죠. 이 두 정부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단 한 기관도 관평원의 무리한 이 공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세종시 이전을 막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171억 원이나 들여서 관사를 지어놨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쓰게 됐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에 이전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직원의 60% 이상이 뭐 40명 이상 거의 10명 가까이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가 어떻게 됐죠? 서울 못지않게 뜨겁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이 50명 가까운 관평원 직원들이 얻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은 규모의 LH 사태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왜 관보에 고시가 됐는데 170억 들여서 공사하는 걸 막지 못했는지 그 전반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특별 공급으로 시세 차익 본 관평원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오류를 그대로 승인하고 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꽤나 힘이 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정권을 넘나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책임 어떤 공방이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일단 2019년에 행안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네네. 네. 아까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부 그 세종청사라는 거는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 가면은 생활이 하기 불편하니까 아파트 특별 공급해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당초에 대전에 있던 기관이에요. 대전에 있던 거를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자체가 의문인 거죠. 근데 그 예산도 수립되고 결국은 이제 지었는데 이전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거 취소 문제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어찌 보면 자기 돈 아니까 그냥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산을 낭비한 경우에 뭐 주민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이런 걸 했는데 주민소송? 국가 단위에서는 이게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제 국민소송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수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돈 물어내게 해야 되거든요. 이 70억 되는 돈 누가 책임지죠?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이 건물에 뭐 다른 기관이 입주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어떤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말씀처럼 아마 감사를 청구했는데 아마 감사원도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보다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왜 했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은 또 이전이 안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 또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고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김부겸 총리가 이번 사안을 좀 엄정하게 다루자, 조사를 하자 이런 지시를 하면서 특별공급 취소 여부도 지시를 좀 검토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네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라 해야 되거든요. 세종시의 이전 대상 기관이라야만이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예.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른 일반 공급은 뭐 수백 대 1 되는데 요거는 몇십 대 1 안 돼요. 경쟁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렸잖아요. 네.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전 대상 기관이라야만이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전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 몇 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세자녀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돼서 분양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이런 거 대부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하고 나중에 취소시키거든요. 일반 네. 국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무원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는데 그냥 받았고 분양받았으니까 문제없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엄청 혜택을 받고 분양을 받은 건데 네. 우리 보통 국민들은 수백 대 1 뚫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몇십 대 1로 취득세도 면제받고 가격도 낮고 이렇게 분양받은 걸 그대로 놔둔다?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용서 절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이전 대상이 아닌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산 편성.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책임을 묻는데. 사실 김부겸 총리의 지시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죠. 물론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애초에 짠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선 다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김부겸 총리 행안부 장관이던 시절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2016년에 해당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관평원 세종청사 부지 매입은 2017년 2월이고요. 김부겸 장관 취임은 또 2017년 6월이거든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017년 6월부터 예. 2019년 4월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그 임기 도중에 행안부가 이 공사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이 관평원의 상위기관인 관세청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게 2018년의 일입니다. 네. 2018년에 행안부 차원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 관보에 고지된 것과 다른 공사다. 법적으로 맞는 것 맞느냐? 이게 괜찮은 공사냐? 관세청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세청장,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이미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이 행안부의 이 제지 요청을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네. 결과적으로 김부겸 장관 본인이 2018년도에 총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으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한번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지금처럼 엄정하게 적법적인 절차인가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바로잡지 않았느냐. 이 책임을 당시의 행안부 장관인 김부겸 총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추측컨대 이 관세청장이 아주 문재인 정부에서 힘이 센 분입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후배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이 근무를 했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이다, 실세다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2018년도에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후배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의 파워에 밀려서 이걸 그냥 흐지부지 내뒀던 것이 아닌가. 제가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국민 세금이 네. 이렇게 낭비됐다는 생각에 그냥 놔뒀던 것이 아닌가. 그랬다면 김영문 전 청장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1순위이지만 그 당시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든 대통령 후배 봐준 것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막지 않았던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평론가님의 추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김부겸 총리가 2018년도에 행안부 장관 시절에 이 부분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거는 김부겸 총리의 한번 입장을 또 들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자,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은 권영세 의원이고요. 권 의원은 청와대가 해명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2016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이제 예산 편성하고 부지 매입하고 2017년에 한 거죠. 예. 예산 편성 2016년에 한 거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김영문 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예. 이게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행자부 장관이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였는데 책임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김영문 청장은 알아요. 법률지원단 활동을 같이 했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청장이었던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50%까지 지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물론 50%까지 지어지는 건 그 다음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법률 자문은 거친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전 대상이 사실은 이전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서 매입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계에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50% 정도 지었을 때 중단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은 그때 중단시키고 중단 안 시켰기 때문에 뭐 관세청장이나 아니면 행자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 당초에 이거를 예산 반영시키고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하는 오히려 저는 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이번 의혹에 대한 어떤 정리는 두 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서 2019년에 감사원이 한번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지금 관테크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좀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검찰이 이런 분야 수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지금 LH 사태 터진 지가 언제인데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 나온 게 뭔가 있나요? 구속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한 명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과 국수본에게 맡긴다는 것은 또다시 수사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조율해서 검찰의 특수부가 나서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세균 전 총리가 말했죠. 패가망신 수준의 책임을 물면 된다. 그런데 LH 사태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 결과 이 LH 직원들이 본인의 이 직무 이용과 관련하여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만 법정에서 소명을 하게 되면 네. 그 근처에 뭐 토지 개발, 택지 개발 지구 근처에 사놓은 땅들 국가에서 환수할 만한 명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도 법조인들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정말 일벌백계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앞서 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공 자격도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평원 공무원들은 뭐 위에서 이걸 추진하니까 그랬다 쳐도 네. 그 당시 관평원의 임원들이나 원장 또 관세청장 제가 아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영문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행안부에서 한번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인지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서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정도의 그런 결과물은 가져와야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네. 비슷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때보다 뭐 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2~3배가 올랐다고 하고 또 심지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이란 이유로 취득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사를 이게 찌푸려집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형사 사건화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뭐 예산을 반영하고 뭐 착공을 하고 매입할 때 뭐 근거를 남기지 않지는 않거든요. 예.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건데 저는 근데 아마 이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좀 따져볼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5년 실거 조건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실거주가 근데 주소만 이전해놓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실제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몇 년에 팔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전매 제한도 있고 그런 건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네. 저는 아마 근데 이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매입하고 공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로 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그럼 수사 안 한다고 해서 그럼 가만둘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감사원이 한번 기각했는데 또 감사원에 맡길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마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접근 방법이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두 분의 공감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좀 여느 해와 좀 많이 달랐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여야 대표의 주먹밥 조찬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즉석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죠? 이 주먹밥이 과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당시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 5.18 민주화 운동하는 청년들에게 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분들에게 아름아름 이제 밥 먹고 하라면서 주먹밥 챙겨준 데서 네.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식사 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김기현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가 광주에서 이렇게 함께 의미 있는 식사를 하는 모습, 오랜만에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정치가 그동안 지난 4년 내내 분열과 갈등 대립이었다면 조금씩은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5.18에 무릎을 꿇은 것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떠나갔고 여러 중진들과 상당히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바로 호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게 제2당협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서울에 내 지역이 있어도 무조건 호남에 하나의 지역을 더 맡게 해서 그 지역을 신경 쓰게 하는 이 호남 당협위원장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채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뿌린 씨앗들이 조금씩 열매를 익어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공식적으로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이 추모 행사에 초청해준 유족 대표분들이 계십니다. 네. 상임위에서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인데 이렇게 품위 넓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했다 고생했다며 초청해주신 유족 대표분들께도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거듭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기념식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일각에선 서진 정책 덕분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긴 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한 3, 4년 전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그때 당시에 북한군 개입 김한원 씨 나와서 얘기하고 유공자 단체를 보고 괴물 집단 국민 세금 축낸다 그러면서 그 후에 또 왔거든요. 왔는데 네. 난리 났었잖아요. 물병 날아가고 모자 날아가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때 왜 갈까 저럴 거면 차라리 가지 말지 이랬거든요. 화면으로도 좀 비교가 그렇죠. 되죠. 예. 그 당시에 비하면 정말 나아진 거고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사실은 좀 되게 보기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가 광주에서 오찬을 같이 하고 어쨌든 주먹밥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요. 저는 보기 좋다고 보고 사실은 이게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지금 아마 정운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초대받은 것도 진정성 있는 걸 계속 하신 거예요. 법안도 네. 만들고 이쪽에도 만나서 원하는 공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원 단체 자기를 넓혀주고 이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주면 이 유가족들도 나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나 좀 지난 일인데요. 네. 김진태 전 의원 지금 아마 춘천 당협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예. 이 당시에도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징계해라, 당에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넘어갔어요. 김진태 의원도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을 어찌 보면 안 될 뻔했는데 다시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이 세 분이 어찌 보면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순례 전 의원이나 이종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당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처리를 해야 된다.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또 문제제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일각에서. 당시에 징계가 예. 있긴 있었고요.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형사법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징계가 다소 아쉬웠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아직 관련된 발언들이 해당 의원들로부터 더 나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때와 비슷한 또는 그 당시 일을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면 네. 그때보다 훨씬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게 분명하다. 지금 지도부 하에서는 또 지금 분위기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내렸던 약한 징계 때문에 다시 징계를 다시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점. 네. 아마 분명히 앞으로는 같은 발언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드렸고 정무적인 의미로는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호남에서 얻은 득표가 2자리였습니다. 간신히 10%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그 전신인 이 보수 정당들은 내내 모든 여론조사 통틀어서 호남 지지율 2자릿수를 넘긴 적이 없었어요. 다 4%, 5%대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 최초로 2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네. 그리고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조사마다 결과는 조금씩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이 여권 후보들을 따돌린 적도 있고요. 호남에서 20% 이상의 호남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효과적인 아까 말씀드린 서진 정책 그런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호남 지지율은 호남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이주에 있는 호남 출신 분들의 지지율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지지율과 서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펴는 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이 이제는 단단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의 어떤 정무적인 관련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엔 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실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사실 뭐 5.18 민주화운동 주재하시듯이 핵심은 진실, 진상규명 그리고 또 희생자 명예회복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결코 진실규명 포기하지 않겠다는 데 힘을 주고 있어요, 부총리가? 지금 아마 최근에 와서 계엄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제 고백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보니까 아마 자기가 직접 사격을 해서 돌아가신 분 아마 유가족 만나서 사과하고 묘소에 가서 참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명령을 그냥 수행하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거든요. 예. 군인인데 또 위에서 시켰는데 또 안 가면 또 어찌 보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서고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 12.12로 어쨌든 권력을 잡고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한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전두환 씨가 분명히 사과를 하고 이 유가족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때까지는 이 문제는 남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핵심적인 문제가 이 문제다. 전두환 씨가 결국은 유가족들을 사과하고 저는 찾아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유유히 다니잖아요. 그럼 유가족들이 보기에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빨리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부겸 총리도. 네, 말씀하신 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드는 그 좀 절차까지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과 그 가족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도 건강이 좋지 않다, 위중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2번이나 광주를 찾아서 참배하고 참회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요. 그러한 사과 행위가 국민 통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라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은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대신 나서서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서라도 사과한다면 노 전 대통령 아들의 사과가 많은 감동을 또 우리 국민 통합에 기여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국민 통합 기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뭔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기 힘들다면 네. 가족들이라도 또 유지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라도 나서야 된다. 그런 권고를 시민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네. 그 법적인 처벌이 어떻든 간에 당사자와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5.18 유족분들 마음이 풀리진 않겠죠. 그래서 가족들의 사과를 우리가 법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역량을 모아서 보수진보 따질 것 없이 네. 그런 요청의 메시지들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분위기가 고무되면서 아예 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제 그 유족단체가 마련한 기념식에 참석한 성일종 의원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개헌할 때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토론이 될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저는 뭐 찬성을 하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그러면 권력 구조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네,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마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문구 하나 그러니까 전문에 넣는 거거든요. 네. 전문에 넣는 거 하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거 넣자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 균형도 넣자는 얘기도 있고, 뭐 기본권 넣자는 얘기 있어서 저는 아마 이거를 합의하고 다음에 개헌한다. 아마 정강정책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빈말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항상 민주당이나 이쪽 분들이 걱정하는 건 저러다가 또 대표가 바뀌고 몇 년 바뀌면 또 확 바뀌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것만을 위해서 아마 개헌하는 거 물론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헌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개헌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권력 구조 바꾸기는 워낙 어렵지만 뭐 기본권이라든지 같이 하는 게 맞지. 요 문구 하나 넣는다고 개헌하면 또 앞으로 또 30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좀 신중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개헌이라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포인트로 여러 문구만 바꿀 수 있는 개헌이 가능했다면 87년 이후로 지금 30년 넘게 왜 개헌이 안 되고 있겠습니까? 이번 개헌은 아마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 87 체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 정치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5.18 정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로는 그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이 수록되는 것 자체에 큰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변호사님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정의 관점이라던가 경제적인 관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나 또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뜯어고치는 관점에서의 개헌론까지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관점에서 개헌을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앞서 좀 못다한 정무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대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를 계기로 여권의 공세가 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또 야당의 언급도 얹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광주를 독재와 저항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소탕하듯이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좀 너무 단순한 건 아니냐라는 이낙연 전 대표 설명이에요.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5.18에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가 들고 온 이 사진이 네. 그 당시 5.18이 있었던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 이낙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 만났을 때 그 한미 정상회담을 극찬한 기사예요.
그 독재자 5.18의 어떤 책임을 가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자 이낙연은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법대 대학생이었던 윤석열은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 압박 때문에 강원도로 피신을 갔어요. 그럼 누가 더 5.18의 정신에 맞게 1980년대와 81년대를 살았던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 극찬했던 기사 쓴 이낙연 기자입니까? 모의법정에서 사형 구형한 윤석열 서울대 법대생입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5.18 관점만 보면 오히려 5.18 유족들과 더 가까운 거죠. 출신이 호남이 아닐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주자는 몰라도 그 당시 이런 기사를 썼던 이낙연 전 대표가 5.18 정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는 건 개인적으로 납득이 조금 어렵고요. 네. 5.18의 정신 기려야 된다. 제가 아까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5.18은 광주만의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것으로 5.18 정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족 대표분들이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운동하는 분들과도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5.18의 정신으로 모든 나쁜 권력에 저항하자.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태여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뭐 당신은 5.18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5.18을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국한시키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발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건 아마 기자 입장에서 쓴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 중에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두세 가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를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다. 결국은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죠. 민주당이 이걸 써먹는 거 아니냐. 더구나 가장 위험한 얘기는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졌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5.18 문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 씨예요. 그 사람이 사과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메시지 보면서 제가 보기엔 대권 나간다. 국민의힘으로 갔겠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와서 중국부터 같이 먹고 유가족 만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우경화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모의 재판에서 어떤 했는지 모르지만 이 윤석열 총장이 7국학번이거든요. 그럼 79년, 80년, 81년, 82년 정도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5.18 진실을 알리기 노력했거든요. 네. 모의 재판에서 뭐 사형 구형한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메시지를 낸 거예요. 5.18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공격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공격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이든 보수 쪽에 가서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쪽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희생자분들한테 위로를 하고 이 책임 있는 발포 책임자가 사과하십시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기본이지 특정 세계의 전유물이라고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써먹고 버렸다고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변호사님은 봅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보시는 아니, 거. 선택적으로 써먹고 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일제히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여권 반응 또 여기에 대한 야권 반응도 시간 관계에서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5.18 가능하죠? 정신이 특정 세력만의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5.18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것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자는 말에 여권 관계자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저항에 직면할 만큼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는 것에 스스로 재발이 저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민해요. 그 와중에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지적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이를테면 5.18 정신으로 우리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유족 대표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5.18 정신을 강조했던 분들이 민주당의 수많은 정치인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말 보탠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얀마 운동에 대해서도 정작 정치인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은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중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척지는 것, 중국과 대립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결국 좀 우리가 관점을 넓혀서 보면 5.18 정신의 핵심이 독재 정부라던가 또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압제하는 독선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우리 편과 연결돼 있을 때는 맨날 5.18 정신을 이야기하다가 정작 이 세계사적으로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고 반미 친중 성향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 정신을 특정 지역의 가치로만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나아가서 세계의 여러 민주화 운동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자는
훨씬 더 품이 큰 발언이고 5.18 정신을 더 널리 세계적으로 기리자는 발언인데 왜 저렇게 민감할까? 진짜 뭔가 본인들이 독선적이라는 걸 내심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반발을 안 듣겠습니다. 했었는데요. 제가 네. 워딩 그대로 하면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언제 쓰고 언제 던졌어요. 지금 미얀마 얘기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원은 미얀마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허가를 안 해서 못 간 거죠. 많은 분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언제 안 냈다는 것이죠. 뭐 한번 찾아보세요. 안 냈나.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얀마 분들에 대해서 동지애를 느끼고 응원을 하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유일해요. 엊그제 언론에도 났잖아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일본은 오히려 미얀마 군부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 뒤에 중국이 있고 중국을 눈치 보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국제정세를 보거나 외교를 보거나 인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문제는.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공소장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이제 불법 행위냐, 지침 위반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역시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피의사실 공포죄는 기소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이기 때문에 기소 후가 됐으니까 결국은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공무상 비밀일 때는 보통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일 텐데 그 부분은 네. 조금 제가 보기에 세모 정도고요. 결국은 아마 지금 두 가지 죄에 걸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마 법무부 훈령. 왜냐하면 이게 공표를 할 때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자, 법무부 훈령은 기소 이후에도 적용돼요. 제한적으로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면은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네. 통해서 공개되거나 아니면은 그 공보 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개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그 전산에 뜨게 되고 거기에 예. 이제 한 100여 분이 검사들이 조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단독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보도 형태, 결국은 누군가는 정보를 줬으니까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조국 장관이라든지 쭉 나오는데 네. 저는 이번에 깊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도 보면 공보 지침 만들어졌지만 수사 정보가 끊임없이 새갔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마 이게 제대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회했던 분들은 로고 기록이 있을 것이고 언론사도 정해졌기 때문에 뭐 어떤 식인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킬 절차를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금 김학의 사건 문제되는 것도 우리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 뭐 붙잡은 게 잘못이냐 얘기하지만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문제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도 그냥 막 해도 되느냐. 그 질문을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아마 요거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법무부랑 검찰 간의 어떤 신경전이 정치권으로 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공소장 누가 유출했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이제 정권을 향하니까 피의사실 공표로 옥죄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소하기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과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장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훈령인데 이런 식으로 이 공소된 공소장 내용조차 국민들이 모르게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기소 내용 등이 화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일은 거의 없고요.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거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훈령이지 이 훈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 공익에 어떤 기여가 있는지 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됐습니다. 또 광주의 정진웅 차장검사도 기소가 됐죠. 현직 검사들이 기소됐는데 직무 배제되지 않고 버티고 있고 과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의혹만으로도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직무 정지를 시켰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와 기소 모두 다 부당하다 중지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직무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 편인 검사들은 기소가 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말 안 듣는 검사들은 기소 유무와 상관없이 직무 배제시키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내부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공소장 공개된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훈령 위반이라 하여도 그 잘못보다 박범계 장관이 아직까지도 이성윤 지검장을 감싸면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불공정한 부분의 문제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논란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기소했으니까 사퇴하라 이거 하고 이 공개되는 어떤 과정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되는 과정도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공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뭐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 전에 수사 과정에도 끊임없이 이런 게 벌어졌던 거예요. 사적으로 그냥 했던 거죠. 관행상 남아 있던 거라서 그런 관행을 이제 고칠 때가 됐다는 것이고 네. 저는 아마 뭐 기소했으니까 사퇴해라 문제는 제가 보기엔 아마 별개로 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또 논의할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행사만 잘 기초를 다지셔야 또 다음 또 일정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얼굴이 그전보다 더 편안해지세요. 아 그래요? 네.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에 이게 굉장히 조명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음주를 그래서 뭐 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갑작스럽게 뭐 오늘 내일 한강에서 10mm 금세는 이런 상황 일부 보도처럼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의회의 결정이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의회의 결정이 아니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도 후보 시절에 이미 방침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한두 번 드렸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찬성한다.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빼놓을 이유는 없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후보 시절에도 밝혔었거든요. 뭐 그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습도 안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삶이 어떠했든 유리한 너무 고생하셨고요.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무료 중식을 하는 터에 이 나라를 위해 못 바친 노인의 무료 중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무료 중식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른바 알몸 김치 파동 이후 정부가 수입 김치의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결과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치 수입액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비위생적 환경에서 옷을 벗은 남성이 김치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 수입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중국의 55개 제조업소의 289개 김치 제품에 대해 식중독균과 타르색소, 식품 첨가물인 보존료 항목 등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습니다.
여신이 아는 섭씨 0도에서 5도 사이 저온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설사와 복통,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한 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인 대하이드로 초산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조사의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국 정보에도 이게 통보가 되거든요. 해당 그 제조업소 거는 수출하기 전에 규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어떤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마 수입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김치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한 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알몸 김치 동영상 공개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91만 2천 달러를 기록해 3월보다 31% 줄어들어 올해 들어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김치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특수가 가라앉으면서 라면 업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농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6,344억 원, 영업이익은 283억 원으로 55.5% 감소했습니다. 삼양식품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46.2%, 오뚜기는 이 기간 영업이익이 502억 원으로 12.2%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라면 시장이 이례적 특수를 누린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부 현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고 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안 대책도 마련됐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40대 노동자가 어버이날 숨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 시설 설비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 뒤 찾은 현장에는 끼임 사고를 막아줄 철제 울타리가 이중으로 설치됐습니다. 조명도 곳곳에 추가로 설치돼 어둠을 밝힙니다. 현대제철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진행한 안전 개선 대책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난 설비에 대한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점검 체계도 1인 근무에서 2인 1조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점검 개선은 12개소였던 것을 CCTV를 확대해서 CCTV로 점검을 하고 나머지 점검 포인트는 4곳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은 아직도 열악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각종 설비가 길을 막고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 배관들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자칫 발이라도 걸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숨진 현장입니다.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끼임 사고로 숨진 현대제철 노동자는 모두 9명. 사고 현장을 둘러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사고가 날 만한 곳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걸 전 다 조사를 해서 세계적인知名도가 있는 기업조차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 자체를 아직 매뉴얼화하지 못했다. 이건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안전 확보에 최대한의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에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 그룹사의 방침도 그렇고 돈에 상관없이 안전 최우선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피해자에게 통역 없이 영어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려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걸려온 형식적인 전화라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경찰 조사도 관저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교부 등과 협의해서 대사 부인의 경찰 출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가 4,329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여 년 만에 최악의 대형 사이클론까지 인도 서부에 상륙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강풍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리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를 강타하면서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273명이 타고 있던 바지선은 뭄바이 앞바다에서 커다란 파도와 부딪힌 뒤 침몰해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곳곳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뿌리 뽑혀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친 셈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는 4,329명으로 또다시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26만 3천여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 인구의 70%가 사는 농촌 지역은 검사 장비와 치료제 부족으로 코로나19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손도 못 써보고 숨지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एक महीना के अंदर में करीब 6-7 आदमी मरे। एक घर में से 2-2 आदमी 3-3 आदमी मरे। कोई जांच नहीं है। जब मर जाता है तो लोग हल्ला होता है समाज में कि कोरोना से मर गया, कोरोना से मर गया। 인도 의사협회는 올해 2차 유행에서만 의사 24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에 50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 유행 때 사망한 의사 수는 736명이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세계의 백신 공장인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수출 중단이 적어도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 사정이 급해서 생산한 백신을 자국에서 먼저 쓰겠다는 것인데 인도의 많은 물량을 의존하고 있는 국제 백신 공동 프로젝트 코백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중단되고 있는 인도의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이 적어도 10월은 지나야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모두 자국 내 접종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기업인 세룸 측 또한 당초 6월이면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자국 내 백신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수출 중단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백신 부족 사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는 세룸과 11억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받기로 한 1억 4천만 회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제보건기구 WHO는 다른 제약사들이 코백스에 대한 백신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majority of this would be in the second half of 2021. We need doses right now and call on them to bring forward deliveries as soon as possible. 특히 백신 공급량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전 세계와 나누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G7 국가에 이달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억 4천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인도에 장기 출장을 간 오리온 직원이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오리온은 인도 라자스탄주 공장에 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지난 9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먹었고 키트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뒤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리온은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A씨를 회사 공로자로서 예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공군이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를 실시합니다. 미 공군 주관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1,500여 명의 병력과 항공기 100여 대가 동원되며 연합작전 절차 연습 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의 레드 플래그 참가는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재개발 구역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퇴근길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안양시는 재개발 업체에서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부근에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1톤 화물차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둘째 아들 이종현 씨가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공인회계사 A 씨, 다단계 사업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2월 자신들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JNU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자 북경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거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따스한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년의 봄 날씨를 회복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상순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8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